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옌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에겐 3년 동안 연애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는 잘생긴 외모에 키도 크고 딱 제 이상형이었고 제가 먼저 대시를 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선물 공세를 많이 했어요. 남자친구도 제가 준비한 선물을 받을 때면 고마워하고 행복해했죠. 남자친구의 직업은 자산관리사였고 연봉도 꽤 높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가족들과 강남에 있는 신축 대형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건물을 여러 채 갖고 계신 건물주였어요. 인물, 직업, 성격, 집안,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남자친구는 누가 봐도 탐나는 신랑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3년쯤 연애했을 때 남자친구에게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죠. 오빠, 우리가 만난 지 벌써 3년이야. 우리 결혼하기엔 이미 나이도 꽉 찼고 어차피 결혼할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정미야, 오빠는 돈 좀 더 모아서 결혼하고 싶어. 오빠가 3억 모았고 나도 1억 모았으니까 둘이 합쳐서 하면 되지. 그리고 모자란 건 부모님께 조금씩 도와달라고 하자. 오빠는 조금 뜸을 들이다가 결심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럼 부모님께 우리 결혼하겠다고 얘기 드릴게. 처음엔 결혼에 관심 없던 남자친구도 제가 자꾸 조르자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오빠와 드디어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했어요. 3개월 후 저희는 각자 부모님께 결혼 의사를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아빠를 모신 납골당에 가서 아빠께도 결혼 소식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가 무척 힘들어 하셨죠. 그래도 다행히 아빠가 물려주고 가신 돈이 넉넉해서 엄마와 저는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잘 살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할 수 없다는 사실에 아빠가 보고 싶고 그리워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울면 엄마가 대성통곡하실 것 같아 눈물을 꾹 참고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식장을 먼저 예약하는 게 우선이라 예식장 투어를 다니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전 적당한 가격선에서 예약을 하자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만났는데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일전에 너무 비싸서 예약하지 못했던 최고급 예식장이었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여긴 왜 온 거냐고 물었고 남자친구는 일단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예식장 직원이 나오더니 예식장의 이곳저곳을 보여주는데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결혼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미야, 여기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근데 여기 너무 비싸잖아. 여기 마음에 들면 여기로 하자. 오빠가 예식장비 전부 낼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정말? 오빠 고마워. 사랑해. 저는 뛸 듯이 기뻤고 경제적으로 듬직한 오빠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날 행복감에 젖은 채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다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죠. 정미야, 예식장 예약비가 500만 원이라는데 예약비만 너가 입금해 줄래? 나머지는 오빠가 다 알아서 할게. 전 예약비 정도는 제가 내는 게 마음이 좀 편하겠다 싶어서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약해뒀던 예식장은 계약금을 물고 취소하게 됐죠. 엄마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더니 남자친구가 성격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모자란 게 하나 없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예식장 비용을 남자친구가 부담한다니 고맙고 미안하다며 밥을 사주시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엄마와 함께 오빠에게 식사 대접을 하러 소갈비 전문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대뜸 결혼 전에 궁합을 보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남자친구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엄마는 엄마 생각만 밀어붙이셨죠. 가만히 듣고 있던 제 남자친구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대신 좀 비싸더라도 제가 용한 대로 알아보고 예약할게요. 라며 싫은 내색 없이 저희 엄마 뜻을 따라주었어요. 결혼까지 하기로 한 마당에 궁합을 보자는 엄마의 제안을 쿨하게 받아주는 남자친구가 너무나 고마웠죠. 며칠 후 전 남자친구가 알아봤다는 점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너희 둘은 안 돼. 상충살이 너무 심하게 꼈어. 상충살이요? 둘이 만나면 서로를 해치거나 깨지게 된다고. 특히 너! 이 여자랑 같이 있으면 제명에 못 살아. 당장 헤어져. 남자친구는 그 무당 말에 엄청 화를 내며 뭐 이딴 데가 다 있어. 말이면 단 줄 알아? 재수없게. 당장 나가자. 라며 제 손을 잡아 끌었고 저는 그 점집을 나왔어요. 남자친구는 점쟁이들은 원래 다 사기꾼이라고 사실 자기는 저런 말 안 믿는다며 걱정하지 말고 우리 결혼 진행하면 된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아시면 걱정할 테니 엄마에겐 비밀로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의 말대로 그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용하다는 무당이 저런 말을 하니 많이 찜찜하고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더군요. 하지만 저런 무당 말 한마디 때문에 완벽한 오빠와 헤어질 순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무당이 한 말은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듯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집 앞이라며 할 말이 있다고 잠깐 나오라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심각한 얼굴로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미야, 우리 어머니 쓰러지셨어.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아니, 건강하시던 분이 어쩌다가 심근경색이래. 라고 말하는데 남자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남자친구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본 저는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오빠, 괜찮을 거야. 금방 좋아지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곧 있으면 우리 상견례인데 어머니 때문에 미뤄야 할 것 같아. 어쩌지? 상견례야.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지. 오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니 잘 챙겨드려. 알았지? 저는 남자친구를 안아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무당이 한 말이 생각났어요. 혹시 나 때문에 오빠네 어머니가 저렇게 되신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런 건 미신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어머님이 장기 입원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 상견례는 무기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입원실에 병문안을 가려 했지만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누워있는 모습을 저에게 보이기 싫으시다며 건강해지면 만나자고 했다네요. 그래서 전 하는 수 없이 남자친구 편에 선물과 편지만 종종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어머님이 결혼 준비는 계속 진행하라고 하셨다며 신혼여행이며 드레스며 고르러 다니자고 하더군요. 돈 잘 버는 남자친구 덕에 신혼여행도 최고급으로 예약하고 드레스도 다른 데보다 꽤 비싼 샵에서 고르기로 했어요. 드레스를 고르러 간 날 샵에 도착해서 드레스를 고르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예쁜 옷들은 처음 입어봤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드레스를 입어보는데 제가 마치 공주라도 된 기분이었어요. 드레스를 입고 나오면 남자친구가 사진도 찍어주고 예쁘다고 칭찬도 해주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 드레스를 입고 나왔는데 남자친구가 어딘가 불편한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괜찮냐는 말에 남자친구는 괜찮다며 다음 옷도 입어보라고 했죠. 저는 마지막 세 번째 옷을 입어보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 119에 전화를 걸었고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응급실에 도착한 남자친구를 보며 걱정되는 마음에 눈물이 자꾸만 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런 약한 모습 보이기 싫다며 혼자서 검사받고 갈 테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전 걱정되는 마음에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남자친구의 단호한 모습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무당의 말이 떠올랐어요. 남자친구와 제가 만나면 남자친구가 제 명예 못 살 거라는 말이 자꾸만 생각나서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져 갔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매일매일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결과가 나왔는지 물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남자친구는 할 말이 있다며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한참을 망설이다 종이 한 장을 내밀더군요. 그건 바로 진단서였습니다. 정미야, 나 위암이래. 우리 결혼 접자. 그리고 너희 어머니께도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 저는 남자친구에게 결혼을 미루고 치료부터 받자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제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미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는데 아픈 몸으로 정미랑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헤어질게요. 라고 했죠. 저희 엄마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놀라셨고 저는 남자친구 옆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울고 불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네가 이럴 줄 알고 나 미국에 가서 신약 치료 받기로 했어.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후로 남자친구는 제 전화도 문자도 모두 받지 않았어요. 한 달쯤 시간이 지났을 때 남자친구에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아니라며 치료 잘 받고 오겠다는 문자였죠. 그러면서 오빠 기다리지 말고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래. 그게 오빠의 마지막 부탁이야.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떠났습니다. 저는 오빠가 떠난 후 제 주변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진행하며 예약했던 곳에 취소를 하려고 전화를 돌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분명 오빠가 제 이름으로 예약을 했다고 했는데 예식장, 여행사, 드레스샵, 스튜디오 등 어느 한 군데도 제 이름으로 예약된 게 없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이 사실을 엄마에게 알렸고 엄마와 저는 결혼 관련 업체를 돌며 일일이 다 확인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모든 업체의 직원들은 한결같이 그날 예약된 것이 없다며 혹시 사기당하신 것 아니냐는 말에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망연자실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네요. 엄마는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 같다며 남자친구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 집 앞에서 잠복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녁 8시쯤 되자 남자친구가 집에서 나오는데 위암에 걸린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멀쩡해 보였습니다. 남자친구는 한 술집으로 들어갔고 그곳엔 저와도 몇 번 본 적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잘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가서 앉았고 그곳에서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들의 화제거리는 바로 저의 파혼 이야기였어요. 야, 너 정미랑 파혼했다며? 정미가 자꾸 결혼하자고 보채길래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결혼하게 돈 좀 달랬더니 노인네가 뭐라는 줄 아냐? 나 같은 놈은 결혼하면 안 된다고 나보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란다. 에휴, 건물 하나만 달라니까 그걸 안 주네. 놓친네. 도박해서 빈털털이 되고 빚까지 진 놈한테 어느 아버지가 돈을 주냐? 그 돈 주면 또 도박장에 갈 텐데 뭐 임마? 그럼 넌 돈이 어디서 나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다 방법이 있지. 비싼 데만 데리고 다니면서 예약금만 넣어주면 뭐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정미가 척척 입금시켜주더라. 그 돈 들고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강원도 갔다가 카지노에서 3시간 만에 다 날렸어. 기계에 밥 주는데 3천만 원이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지더라. 내 딴엔 잘해보려고 그런 건데 예약금 돌려줄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야.
그래서 위암 걸렸다고 뻥치고 정민의 엄마한테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내가 아주 생쇼를 했다. 저와 엄마는 부들부들 떨면서 남자친구가 하는 말을 모두 녹음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고 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남자친구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다 쥐어뜯어 놓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엄마가 그런 제 손을 꼭 잡고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쓰러지기 직전까지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본 남자친구는 제가 평소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가 저와 3년간 사귄 것도 순전히 제가 남자친구에게 매달려서였다고 했습니다. 평소 남자친구에게 비싼 선물도 주고 돈도 잘 쓰고 말도 잘 들어서 저랑 만남을 이어온 거였죠. 게다가 남자친구는 도박에 심하게 중독돼서 집안에서도 내놓은 자식이더군요. 모아두었던 3억은커녕 빚만 진 빈털털이었어요. 가끔 출장이랍시고 강원도로 주말에 내려가곤 했던 것이 도박을 하러 간 거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처음 준 예약금 500만 원을 들고 도박장에서 다 날린 후 제게 또 다른 명목으로 예약금을 뜯어갔고 그 돈마저 모두 도박하는 데 쓴 거였죠.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저를 떼어내려고 무당을 섭외한 거였고 그 후 어머님이 쓰러졌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네요. 그런데도 제가 헤어지자고 하지 않자 위암이라고 속이고 미국행 비행기를 탄 것처럼 꾸민 거였어요. 엄마는 저를 안아주시며 저런 놈이랑 결혼까지 안 간 게 다행이라고 내일 날 박는 대로 변호사를 찾아가자고 했죠. 남자친구의 실체를 알게 된 후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남자를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바로 남자친구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남자친구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며 여기 웬일이냐고 의아해하셨죠. 저와 엄마는 문을 박차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박시우 이 사기꾼 새끼 어딨어? 당장 안 나와? 라고 소리치셨고 그 소리에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 나오더군요. 너 이놈의 자식, 너 처음부터 작정하고 우리 정미 만난 거니? 당장 예약금 안 내나? 어디서 결혼을 빌미로 사기를 쳐? 그때 남자친구네 아버지께서 이게 무슨 일이냐며 방 안에서 나오셨습니다. 상황을 다 들으신 남자친구 아버지는 넌 이제 하다못해 이 여자친구한테 그딴 짓까지 하냐? 나가 죽어 이 자식아! 라며 남자친구를 무지막지하게 패셨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이러다 애 잡겠다며 남자친구 아버지를 말리시더군요. 남자친구는 반성은 안 하고 아버지께 소리를 지르더군요. 툭하면 무시하고 때리고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 건물 한 채만 줬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라고 하는데 얼마나 철없이 보이던지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니 남자친구가 있는 그대로 보였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죄송하다며 예약금의 위로금까지 해서 예약금의 2배를 주시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는 아니 얘들이 만난 게 3년이고 우리 딸 젊은 시절 다 가게 해놓고 위로금 3천 받고 가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하면 박시우 저놈 제 시간에 나오게 하세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는 손을 싹싹 비셨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자식 교육 똑바로 못한 제 잘못이에요. 정미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선처 부탁드립니다. 못난 놈이 못난 짓만 골라서 하더니 정미야, 이 아저씨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위로금 1억 줄 테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너도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이 자식아. 남자친구의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예약금은 물론 위로금까지 1억을 받아내고서야 고소를 취하해줬네요. 그 후 저는 남자를 만날 때 늘 의심이 들어서 쉽사리 남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누군가를 만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고 신중해지더라고요. 그러다 1년이 지났을 즈음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번 남자친구는 오로지 인성만 보고 만나고 있네요. 이전 남자친구는 너무 남자친구의 스펙에 가치를 두고 만났던 제 잘못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 남자가 감추고 있던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 많이 반성했습니다. 똥차 가고 새차 온다고 했던가요? 다행히 저는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옌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옌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어릴 적 무척이나 가난했어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저를 키우셨죠. 이른 새벽 어머니는 나무를 캐러 뒷산에 가곤 하셨습니다. 저는 자고 있다가 어머니가 나가고 나면 그제야 어기적거리며 일어나 방 안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밥상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상보를 걷어 올리면 매번 반찬은 똑같은 나물과 김치뿐이었죠. 가끔은 그게 싫어 안 먹고 가는 날엔 저녁 때 돌아온 어머니가 다 쉬어 꼬부라진 밥을 아깝다 하시며 물에 넣고 팔팔 끓여 저녁을 드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음식 쓰레기를 왜 먹느냐고 화를 내곤 했죠. 어머니는 이렇게 끓이면 다 괜찮다 하시며 맛만 좋다고 드시곤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셨습니다. 중학교 때는 가난한 어머니 때문에 내 삶이 비참하다고 생각했고,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해서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어려운 형편의 준비물을 잘 챙겨가지 못해 창피한 날들이 많았죠. 그래도 어머니께서 도시락만큼은 늘 챙겨주셨어요. 도시락을 깜빡하고 두고 온 어느 날, 일 나가셨던 어머니가 어찌 아셨는지 학교로 도시락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분명 본인은 굶어가며 일하시고 제게 저 도시락을 주기 위해 온 것이 분명했죠. 어머니는 사고로 절단된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추신 채 선생님께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시고는 저를 찾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왼손을 옷깃 속에 숨기며 오른손으로 도시락을 건네주셨어요. 평소 절 안 이쁘게 보던 부잣집 아들 현수가 너네 엄마 손 하나 없더라. 몰랐네. 너 병신 새낀거 라고 말하는데 그놈 주변에 있던 놈들은 뭐가 재밌는지 낄낄거리더군요. 눈앞에 번개가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그놈을 정신없이 패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달려와서 저를 말리셨고 그때서야 싸움이 끝났어요. 그날 제 어머니는 학교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그놈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비셨어요.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비비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하셨죠. 그 부잣집 아줌마는 아줌마, 우리 아들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불쌍한 척 미안하다고 하면 다예요. 종표 엄마가 장애인이라고 애 막 키우면 안 되지 라며 말하는데 어머니는 계속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어요. 결국엔 우리 어머니가 딱해 보여서 자기가 용서해주는 거라며 생색 아닌 생색을 내고는 일이 마무리되었고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봉사활동으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오히려 어머니께 큰 소리치며 다시는 학교에 오지 마요.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요? 라며 어머니께 상처가 될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그래 알았다. 엄마가 이래서 미안하구나 라고 하시고는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공장에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기계에 물건이 끼어서
그걸 꺼내려고 올라갔다가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는 바람에 왼쪽 손목이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공장 일을 할 수 없어 산에 가서 나무를 캐다가 파셨다고 하셨죠. 저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하게 공부를 했고 어느 순간 저는 학교에서 1등을 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되자 저를 더는 무시하는 아이들이 없어졌고 현수만 저를 괴롭힐 뿐이었죠. 시험 전날 제 책상 위에 우유를 부어놓기도 하고 가방을 화장실 쓰레기통에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현수의 심한 장난에 아이들도 더는 현수를 곱게 보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현수는 그러한 시선을 의식했는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전 공부에 몰두할 수 있었고 좋은 성적으로 고3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저는 의대에 진학을 했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나무를 파셨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가던 날이었어요. 시장을 지나는데 어머니는 시장 귀퉁이에서 나무를 팔고 계셨죠. 옆 가게 떡집 아줌마가 종표 엄마, 옷 좀 하나 사 입어. 아들도 학비며 기숙사비며 다 나오는 의대에 갔다며. 이 추운 날씨에 그러다 감기 들겠어. 춥기는요, 괜찮아요. 전 우리 예비 의사 아들 생각만 하면 춥고 배고픈 건 아무렇지도 않네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해주려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라고 말하는데 어머니는 오들오들 떨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 또래쯤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어머니 앞으로 담요를 들고 가 무릎을 덮어주었어요. 그 여학생은 우리 동네에서 얼굴이 제일 예쁘기로 소문난 옷가게집 딸이었습니다. 현수도 그 여학생을 마음에 품었고 자주 옷가게에 들러 옷을 사가곤 했죠. 저도 그 여학생을 남몰래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뿐 그 여학생에게 말 한 번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보잘것없는 내겐 누굴 좋아하는 마음도 사치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어머니께 그날 본 일을 이야기하며 그 아이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여학생에 대해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마른 기침을 하고 있으면 따뜻한 물을 떠다 주기도 하고 더운 여름엔 음료수와 부채를 쥐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이 절 알고 있다고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던 애라며 제 칭찬도 많이 했다더군요. 어머니와 그 여학생의 인연은 꽤나 오래된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캘 때 그 여학생이 좋아하는 나무를 캐어다 주곤 했다네요. 어머니와 이렇게 길게 얘기해본 게 언제인지 그 여학생의 이야기로 저희 모자는 그날 밤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공중보건의로 일할 때 어머니를 뵙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니를 뵈러 시장에 가보니 옷가게 앞에 현수가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찾아왔더군요. 그녀는 현수의 고백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내심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현수네는 이 동네 유지였거든요. 가게에서 뛰쳐나오던 그녀는 절 보고 깜짝 놀란 듯 하더니 냅다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께 무슨 일이냐 물으니 수정이가 싫다는데 현수가 자꾸만 저렇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현수가 수정이를 찾아오는 게 싫은 눈치였죠. 그날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나무를 팔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는 손님마다 우리 아들이 의사라며 자랑하시고 저는 그런 말을 하시는 어머니를 말리곤 했네요. 어머니와 일찍 장사를 접고 자리를 일어나려는데 수정이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편지를 내밀더니 금세 가버리더군요. 어머니는 뭐라고 써있냐고 궁금해했지만 저는 왠지 부끄러운 마음에 편지를 얼른 주머니 속에 감추었어요. 편지는 그녀가 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찾아간 운동장에 그녀가 나와 있더군요. 어색하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수정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의 취미는 만화책 보기이며 현재 디자인을 전공해서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녀의 꿈은 동대문에 입점해서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에겐 마음이 없는데 자꾸 찾아와서 난감하다며
아까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인 게 너무 창피하다고 했죠. 사실 저와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는데 내가 현수 보고 오해할까봐 용기 내어 저에게 편지를 준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마도 그녀가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혼자서 설레며 좋아했네요. 그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날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를 뵈러 왔다는 핑계로 수정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공중보건의를 마칠 때쯤 수정이에게 고백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대하기 3개월 전부터 그녀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죠. 저는 제대 후 수정이를 찾아가 보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소식을 물었지만 어머니도 어느 날부턴가 수정이가 보이지 않는다며 걱정하셨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날 무렵 전공의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다는 콜을 받고 가보니 60대 아주머니가 다리가 심하게 골절되어 있었고 남자는 유리파편에 얼굴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현수 어머니와 현수였어요. 그리고 그들 뒤로 들어온 환자를 보고 전 경악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바로 수정이었고 수정이는 만삭 상태에 임산부가 되어 있더군요. 현수의 어머니는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수정이는 아이를 잃어야 했죠. 현수는 얼굴에 붕대를 감은 채 수술 담당의에게 멀쩡한 어머니 다리를 잘랐다며 고성을 질렀고 자기 아기를 살려내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수정이 아이의 아빠는 다름 아닌 현수였던 거죠. 현수는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종표야, 너 종표 맞지? 내가 너한테 그동안 못된 게 군 거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 다리 좀 다시 붙여주라. 응? 내가 이렇게 빌게. 라며 울부짖는데 이전 일이 떠올라 만감이 교차하며 저도 마음이 무척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정이었어요. 수정이는 자궁이 파열되어 저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아기를 잃은 수정이는 매일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수정이의 병실을 방문했어요. 수정이는 말이 없었고 창밖에 나무에 낙엽이 지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녀가 평소 좋아하던 꽃을 매일 사서 그녀의 병실에 꽂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퇴원하기 전날 제 연락처를 손에 꼭 쥐어주며 힘들 때 꼭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녀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를 찾아뵈러 간 날이었어요. 수정이네 옷가게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엔 수정이의 어머니 앞에 현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아니, 멀쩡한 애 임신시켜서 데려가 놓고 혼인신고도 못하게 하더니 이제 나이 못 갖는다니까 내쫓은 게 누군데 그래? 자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장모님 죄송합니다. 수정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누가 자네 장모야? 우리 수정이 자네 엄마한테 그만큼 시달리게 했으면 이제 우리 수정이 좀 그만 괴롭혀. 자네랑 혼인신고 안 한 건 불행 중 다행일세. 수정이의 어머니는 현수에게 물을 한 바가지 뿌리고는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수가 떠난 후 저는 수정이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인사를 드리고 수정이 소식을 여쭈니 수정이는 서울에 자리를 잡고 회사에 취업했다고 했죠. 저에게 수정이의 연락처를 쥐어주며 연락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 늘 감사하다는 말을 덧붙이셨어요.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왜 저희 어머니께 감사하느냐 여쭈니 수정이 어머니는 제가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어머니와 수정이 어머니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에 저와 수정이를 공장에 데려간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와 수정이가 공장 기계에 올라간 걸 뒤늦게 발견한 저희 어머니가 기계가 작동하기 직전에 몸을 날리셨고 저희 둘은 무사했지만 어머니는 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신 거라고 하셨죠. 수정이에겐 이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려주어서 수정이가 제 어머니를 각별하게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옷가게를 나와 어머니가 앉아 계신 시장터로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어머니가 잘 보이지도 않았죠. 어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손 그렇게 대신 거. 전 그것도 모르고 학교 다닐 때 어머니 창피하다고 말하기나 하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도 눈물 지으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가 살아오신 인생을 돌아보며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지 생각하니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네가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마울 뿐이다 하시며 이제 예쁜 색시 데려와서 네가 장가만 가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어머니가 보기엔 수정이보다 예쁜 아이는 본 적이 없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저는 서울로 올라가 수정이에게 연락을 했고 그녀와 만났습니다. 수정이는 과거는 묻어두고 그동안 그토록 하고 싶던 디자인 일을 즐겁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늦은 고백을 했지만 수정이는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자신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칠 수 없다며 거절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매일 찾아가 청혼을 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수정이의 계속되는 거절에 힘들어하는 절 보시고는 직접 수정이를 찾아가셨어요. 수정아, 네가 아줌마 소원 하나 들어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아줌마 소원 생겼는데 들어볼래? 우리 종표가 우리 예쁜 수정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줌마 소원이야. 들어줄 수 있겠니?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로는 그날 수정이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제 아내가 되었고 지금은 딩크족 부부로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현순의 어머니는 조울증에 걸려 길에서 헛소리를 하는 걸 시장 사람들이 봤다고 했어요. 가족 사업을 하는 곳도 사정이 나빠져 부도가 났고 현수는 집을 나간 이후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사람 일이라는 게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인연이 닿을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합니다. 지금의 내 아내, 내 어머니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제 인생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진 곳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